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가족을 떠받치고 삽니다. 칭찬도 감사도 없이 그저 당연한 사람으로요. 그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대신 서고, 누군가 외면하면 더 참고 버티는 사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며느리 김지혜였습니다. 큰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시고 두 아이와 남편까지 함께 사는 집의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가장 먼저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시부모님의 아침상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그제야 자신의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공과금부터 먼저 떼어내고 시부모님 용돈을 챙기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와중에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너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뭉쳐져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발을 주문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으로 골랐지만 그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출근하는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익숙한 척해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어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일했고 평소처럼 웃었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면 쉬어. 그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녀의 손을 잡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남편은 힘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적게 벌어도 몸 편한 일을 골라다녔습니다. 저녁이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일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며느리가 해오는 밥을 당연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아픔은 그들의 편안함을 흔들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반찬 투정을 했고 시아버지는 방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고 투덜댔습니다. 아픈 며느리 혼자 집안일을, 생활비를, 아이들까지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항암 치료 날은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몸은 무겁고 속은 메스꺼렸지만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문제였으니까요.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밀린 빨래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밑반찬을 만들어 두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닥에 그릇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심성도 없이. 그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장해야겠다. 하루 휴가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항암 주기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는 도저히 못 낼 것 같아요. 그 순간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미 말 무시하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아픈 건 핑계고 게으른 거지.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그래. 남편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씀 한번 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가 왜 이리 못됐어?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의 생존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몸으로 김장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 직후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김장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만 했습니다. 손은 까딱하지 않고 입만 움직였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김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녀는 출근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그녀에겐 멈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거르고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0분이라도 눈을 붙이지 않으면 오후를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짐은 늘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상담도, 집 수리도, 명절 음식 준비도, 병원 간병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아픈 것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 그녀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아무도 며느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친척들의 식사 대접을 밤낮으로 울고, 화내는 시어머니의 이야기 상대를 모두 며느리가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병은 뒷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고 뺨은 움푹 패였고 입가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 딸은 중학생, 작은 딸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살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랑은 따로.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옷 몇 벌, 아이들 교복, 중요한 서류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가져갈 것도 없었고 더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쓰러지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을 지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이해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렀고 그 후에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혼자 벌어서 혼자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곧 엄마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항암 주사를 맞고 나오는 날, 그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강했습니다. 몸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숨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오늘도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딸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머리가 반쯤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우리가 몰랐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다르게 살겠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아파도 쉴 수 없었던 날들, 눈물을 삼키며 웃어야 했던 날들. 그 세월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엔 아이들 앞에서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기엔 홀로 견뎌낸 밤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용서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그녀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갈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 겁니다. 제가 선택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남편이 한 발 다가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만 지키는 삶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상사는 그녀의 건강을 챙겨주었고 동료들은 아이들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아프면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큰딸은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딸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려요. 그 순간 그녀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버텨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이 되고 싶을까? 저녁 식탁에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완치됐대. 아이들이 와락 엄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 큰 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강해진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전부다. 가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부서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도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고.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는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으며 제잘거렸고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작은 딸이 또 물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지?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딸이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야말로 고마워. 너희가 엄마를 지켜준 거야.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녀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거냐? 시부모를 원망하는 거냐? 그녀는 대답할 것입니다. 용서나 원망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버티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